안녕하세요. 이번에 15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미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말이죠. 니찬의 단편글 2가지를 먼저 앞부분에 선보여드린 다음에 뒷부분에는 오랜만에 나무위키 낭독으로 채워볼까 합니다. 기묘한 이야기, 아직 읽을 게 한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매주 힘을 내서 번역을 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제 괴담 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목 콧노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장소도 아니고 예전부터 저희 집 가문이 대대손손 살아온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사는 한 저한테 무서운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실에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흥얼거리는 게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먼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면 그때는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들릴 만큼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 구간밖에 모르거든요. 아무튼 반야심경의 일부 구절을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 목소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거실에서는 TV를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됐죠. 그 콧노래는 제멋대로 들려옵니다. 게다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가끔은 그 소리가 제가 있는 방 안까지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의 새 앨범이 나왔어요. 발매일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앨범을 샀을 때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헤드폰을 끼고 앨범을 재생했어요. 앨범의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나서 이번 앨범도 좋았다 라고 여운에 잠긴 채 헤드폰을 벗는 순간 귓가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지였습니다. 어떤가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그 계열의 괴담이죠. 결국에 주인공이 헤드폰을 끼고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소리만 내는 귀신이 주인공 바로 옆까지 와버린 배드 엔딩으로 끝나버린 이야기인 것이죠. 분량이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여운이 짙길래 한번 가져와 봤던 괴담이었어요. 그럼 2번째 단편 괴담 낭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 쌍안경. 나에게는 조금 이상한 취미가 있었다. 어떤 취미였냐면 한밤중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쌍안경으로 내가 사는 동네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평소와는 달리 조용히 가라앉은 거리를 지켜보는 게 즐거웠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급수 탱크라든가 취객을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택시라든가 덩그러니 서 있는 눈부신 자판기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집 서쪽에는 긴 언덕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곧장 우리 집 쪽을 향해 아래로 이어져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옥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그 언덕길 전체가 내 시야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 언덕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쌍안경으로 보면서 큰 나방이 날아다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덕길 맨 위쪽에서부터 엄청난 기세로 언덕길을 내려 달려오는 놈이 눈에 들어왔다. 뭐지? 싶어서 쌍안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알몸 상태에 뼈만 남을 정도로 굉장히 마른, 마치 아이의 외형을 한 것 같은 놈이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서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놈은 분명 내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나와 계속 눈이 마주친 상태로 달려오고 있었다. 잠깐 동안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문을 닫고 열쇠를 잠그고 아, 어떡하지? 저게 뭐야? 하면서 겁에 질려 있었는데 다다다다닥 하고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녀석은 분명히 날 찾고 있었다.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진짜 저게 대체 뭐야?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난 소리를 죽이고 최대한 숨을 죽인 채 거실 한가운데에서 나한테는 무기 같은 다리미를 양손으로 꼭 쥐고 버티고 있었다. 잠시 뒤에 이번에는 다다다다닥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거의 미쳐버릴 것처럼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놈이 문을 쾅쾅쾅쾅쾅 하고 두드리더니 초인종을 띵동띵동 띵띵동 띵동 하고 마구 눌러댔다. 그리고 으아 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다시 엄청난 기세로 뛰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심하게 떨면서 숨을 그대로 죽이고 있었고 수십 초쯤 지나니 노크도 초인종 소리도 이상한 중얼거림도 멈추고 원래의 조용한 상태로 다시 상황이 진정됐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긴장이 풀릴 리는 없었고 나는 해가 뜰 때까지 다리미를 들고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놈은 대체 뭐였던 걸까? 이제 두 번 다시 한밤중에 쌍안경 같은 건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까지였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 유튜브 괴담을 찾아보다가 이미지를 너무 기괴하게 구현해놨길래 인상적이어서 가져와 본 쓰레 괴담이었거든요. 전라인 상태에다가 활짝 웃는 상태로 날 쳐다보면서 저기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달려왔다는 점이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가져와 본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의 정체를 이미지화하면은 굉장히 꺼림칙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괴담도 가져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랜만에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제목 부정기 버스의 승객. 주인공인 오카다는 회사에서 잘리고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부모가 손에 꼽을 쓰레기 부모였다. 안 그래도 힘든 자식한테 부모 빚은 역시 자식이 갚아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다. 때문에 빚까지 뒤집어 쓰고 개고생을 하던 오카다는 어느 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실수로 점원을 찔러버리고 도망친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법한 도로에서 버스를 잡아타고 자신이 위험한 사람에게 쫓기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버스에 승차한 그는 운전사와 6명의 승객들에게 자신은 사람을 죽이는 일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며 칼을 꺼내서 위협한다. 그런데 승객들이 겁을 먹지도 않고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덤으로 전화가 울린다던가 하면 여기서 한 명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자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그때는 저를 이라면서
이상할 정도의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차피 오카다는 버스에서 신세만 좀 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한다. 그는 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이 강도짓을 했을 때를 상상하는데 원래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점원을 찔러버렸다면서 속으로 후회한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던 중 중년 남성의 승객이 와서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대충 사람을 찔렀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괴로웠냐는 내용이었다. 오카다는 괴로운 게 싫으면 빨리 가서 시키는 대로 앉아 있으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 도중에 이 승객이 오오사키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게다가 운전사인 텐마와 나머지 승객 5명 역시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노년의 여성에게는 야마다,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에게는 오가와, 여고생에게는 이즈미, 2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에게는 키무라, 오타쿠처럼 생긴 안경남에게는 시바타. 오카다는 오오사키에게 버스 사장이었냐고 물어보는데 오오사키는 자신이 성냥 공장의 사장이었는데 회사는 도산하고 가족은 모두 죽어버렸다고 대답을 한다. 그러다가 뒤에서 30대 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오가와가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당신 책임 아니에요? 라면서 딴지를 거는데 성냥 공장의 사장이었던 오오사키가 그러는 너는 카드도 파산당한 신용 불량자 주제에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까발려졌다지? 라는 말로 응수를 해 싸움이 벌어진다. 이 말싸움 과정에서 승객 한 명인 키무라, 그러니까 20대 여성이었죠. 키무라는 정신불안증 환자임이 밝혀진다. 그러다가 난입한 오카다가 이 광경을 보다 못해서 돌아가라면서 칼로 위협을 하지만 야마다 할머니가 갑자기 오카다가 압수한 짐 쪽으로 달려간다. 오카다가 할머니를 위협하려고 다가가지만 할머니는 객혈을 하고 있었고 오카다는 이때 방금 전에 찌른 편의점 얼굴을 떠올리며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된다. 다시 진정하고 모두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때 오카다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부모와 회사 등으로 인해 손목을 그어 살자 하려다 실패한 자신의 막장 인생을 회상한다. 이때 운전사인 텐마가 할머니는 병을 앓고 있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한다. 오카다가 칼로 운전사를 위협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운전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분들은 버스 투어의 승객들이라고 대답한다. 이때 갑자기 뒤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오카다가 누구냐고 엄포를 놓자 안경남 시바타가 우주인이라고 대답한다. 오카다는 지금 장난하냐면서 시바타에게 칼을 들이미는데 시바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우주인이 아니라 우주상을 떠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물질들을 말한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그 우주인들이 본인에게 날아왔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시바타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면서 자기 정도로 불운만 넘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자조한다. 자기가 얼마나 운이 없냐면 비행기 추락 확률이 2억 분의 1인데 자기가 타면 100% 확정이라고. 이때 버스가 급 커브를 돌게 되고 오카다는 운전기사에게 운전 미스가 조금이라도 나거나 승객 중 하나라도 자신을 거슬리게 한다면 이번에는 운전사를 찔러서 버스를 전복시키겠다고 협박한다. 그런데 이때 성냥회사의 사장이었던 오오사키가 그러면 너도 죽지 않냐고 묻자 자신은 어차피 사람을 찔렀으니 내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 어디 한번 해보자. 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때 승객들이 웃으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온다. 오카다는 완전히 쫄아서 앉으라고 협박하는데 고교생인 이즈미가 오카다의 칼로 뛰어들면서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는데
오카다는 이를 뿌리치다가 이즈미의 목에 있는 심한 상처를 발견하고 만다. 알고 보니 이즈미는 심각한 이짐의 피해자였고 중학교 때에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더했으면 더했지 나아지는 일은 없었고 그리고 밝혀진 이 버스의 정체. 이 버스는 운전수인 텐마를 포함해서 승객 전원이 살자 여행을 가기로 한 버스였던 것이었다. 위에서 서술한 이유로 인해 살자를 실패한 사람들이 잡지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살자를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기획한 여행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카다가 위협을 해도 승객 전원이 오히려 쫄지 않고 누구 하나를 죽여버린다 할 때 그때는 자기를 죽여달라면서 기괴한 휴머니즘까지 보여준 것이었다. 텐마는 원래대로라면 목적지인 5km 앞에서 살자 할 생각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당신에게 칼에 찔려 버스 사고로 다 죽어버려도 상관없다고 대답을 한다. 이에 오카다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이며 완전히 겁먹고 제발 내려달라고 애원한다. 입장이 바뀌었네요. 하지만 승객들은 이게 당신 숙명이야. 여기서 네가 내려서 투어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면 곤란하다고. 그리고 당신 어차피 사람을 찔렀잖아? 네 인생은 이미 끝났어. 우리랑 같이 죽으면 겁나 끝내줄 거야. 라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덤으로 텐마마저 그러니까 운전기사마저 죽을 기세로 하면 뭐든 된다는 거 다 사기다 라면서 오카다를 내려줄 생각을 안 한다. 오카다는 투어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몇 번이고 애원하고 결국 실랑이 끝에 버스기사가 버스 문을 열고 오카다를 내려줬다. 승객들은 물론 항의를 했지만 버스기사는 오카다같이 의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못 죽는다. 그리고 또다시 살자에 실패하고 상처만 남으면 어떡할 거냐면서 손님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버스기사는 인생길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라면서 오카다와 통성명을 하고 오카다는 버스기사에게 왜 살자 같은 걸 하냐고 물어보지만 대답해주기 곤란하다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이 에피소드에서는 버스기사의 살자 이유만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기사는 여기서 내리는 거 정말 후회 안 하죠?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카다를 보내고 버스를 이동시켰다. 버스에서 오가와가 휴대폰을 창 밖으로 버린다. 이때 이 행동에 대한 시청자들의 추측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어차피 인생 마지막이니까 휴대폰은 필요 없다. 다른 하나는 오카다에게 휴대폰을 주면서 이 휴대폰으로 자수를 하고 새 인생을 살라고 권유하는 것.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봐서는 전자의 추측이 맞는 듯하다. 그러면서 오가와, 30대 여성이죠. 오가와는 오카다에게 인사를 하는데 오카다는 버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힘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그 씁쓸한 얼굴은 곧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해버린다. 분명히 떠났을 살자 투어 버스가 반대로 오카다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오카다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버스 기사가 살자 하기 직전에 오카다가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린 듯하다. 버스에서 오카다가 내릴 때 위에서의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 위에서의 질문이 이거였죠? 여기서 내리는 거 정말 후회 안 하죠? 라는 질문. 와, 이게 다 계획된 거였네요. 총평. 굉장히 긴장감이 돌면서도 서정적인 에피소드다. 특히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부금이 오히려 공포 분위기를 더욱 올려준다. 라는 에피소드였네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마지막 결말 부분이 클리셰를 깨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더 재밌게 읽혔던 것 같아요. 다음은 징역 30일. 사람을 7명이나 살해한 살인 및 무장강도 흉악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해준다.
현실의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 중이지만 이 세계관의 일본은 사형이 폐지되었기에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것. 이에 남자는 변호사의 코에 박치기를 날리고 끌려가면서도 만약 무기징역을 받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라면서 날뛰고 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그는 징역 30일을 선고받았고 변호사더러 최고의 변호사가 아니냐면서 신나게 웃어댄다. 그 뒤 남자는 이런저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주사를 맞고 잠에 든다. 그리고 깨어난 곳은 굉장히 허름한 감옥. 게다가 그가 받는 형벌은 땡볕이 내리쬐는 바깥에서 상의를 벗고 해가 질 때까지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이었다. 그곳에 간수장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앞에서 시원하게 물을 마시거나 신발을 벗고 달궈진 쇠판에 맨발로 서 있게 하거나 아예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이 부족하다면서 소금을 발라주는 등 극도의 고통을 주며 괴롭힌다. 심지어는 가죽끈을 물에 적시고 목에 묶은 다음에 끈이 마르면서 목이 조여들어지게까지 만든다. 그래도 남자는 한 달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마침내 하루만 남게 되자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중얼거린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를 끌고 간 곳은 옥상이 아니라 전기의자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징역 30일이란 사형 선고라는 뜻을 밝힌다. 7명이나 죽인 사람을 징역 30일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면서 형이 끝난 사람이 어딘가로 잠적하는 일은 흔하니까 그를 죽여도 죽은 몸만 처리하면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 그제서야 겁을 먹고 살려달라면서 애원하는 남자에게 간수장은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애원하는 걸 신경 쓴 적은 있었냐고 비꼰 다음에 스위치를 내리는데 그 순간 남자는 잠에서 깨어난다. 알고 보니 그건 모두 약물로 재워놓은 뒤에 가상현실 체험 기계로 뇌를 자극해서 겪게 만든 꿈이었던 것이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 끝냈으니 풀어달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징역 30일 형벌의 정체는 약물로 죄수를 재워놓고 뇌를 자극해 3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리얼한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이었다. 일본의 감옥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새로 시행된 정책이었던 것.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제 고작 5분이 지났을 뿐이었다. 그리고 판사가 때린 징역 30일은 현실 시간 기준으로 5분을 30일처럼 살게 된다면 징역 30일은 체감상 약 720년을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었다. 1시간이 360일인 걸 그냥 1년으로 단순히 계산해서 그런 것이고 365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710년하고 50일, 윤년까지 생각하면 대충 709년하고도 240일 정도가 된다. 남자는 징역을 다 살았으니 보내달라고 사정했으나 과학자들은 아직 5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29일 23시간 55분의 징역을 더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또 주사를 놓는다. 그렇게 30일 뒤에 석방된 남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하고 폭삭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비틀거리면서 교도소를 나온다. 교도소 밖에는 애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언제 나오나 하면서 교도소 안쪽을 기웃거린다. 남자 또한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상태여서 애인은 안중에도 없고 터덜터덜 앞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이야기는 외국 드라마 블랙미러 화이트 크리스마스 편에서 비슷한 소재로 나온다. 하지만 본작과는 다르게 이를 이용해서 범인을 잡고 그 이외에 차이점이 많다. 까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꽤 재밌지 않았나요? 전 이런 식의 트릭이 들어간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공포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파파라치입니다.
수완 좋은 파파라치인 주인공. 언제나 유명인들의 스캔들 같은 굵직한 특종 사건들을 잘 건져내기로 평판이 자자했고, 당연히 그를 경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단지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이상한 부심을 무기 삼아서 파파라치 행각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을 버러지 같은 놈이라면서 비난하는 상대방에게도 그러면 사진 찍힐 짓을 하지 마시던가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응수한다. 그러던 중 파파라치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다 못한 유명 여배우가 살자 하는 사건이 터진다. 주인공이 일하는 잡지사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질 것을 우려해서 적당히 얼버무리자 라는 입장을 검토 중이었다. 게다가 다른 잡지사에서는 이를 의식한 탓인지 아예 대놓고 파파라치 박멸을 표방하기까지 한 상황. 그런데 여배우 살자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부터 주인공은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집 안에서도 이 기이한 시선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고, 그는 설마 파파라치가 파파라치를 당하겠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요해지는 시선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에서 세수를 하고 나왔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벽지를 뜯어보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숨겨진 것을 발견한다. 순간 얼마 전 회사에서 본 파파라치 박멸 캠페인이 실린 잡지를 떠올렸고 그는 그 잡지 쪽 관련자들이 자신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잡지사 편집장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편집장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넘겼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를 향한 얼굴 없는 파파라치의 공세는 시간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그만큼 주인공의 집에 몰래 설치되는 카메라도 늘어나는 상황. 문자 그대로 집안의 온갖 틈이란 틈은 전부 막아봐도 계속 설치되는 카메라에 주인공은 결국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렸고 급기야는 자신을 노리는 얼굴 없는 파파라치들을 향해서 유명인도 아닌 나를 찍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사람한텐 초상권이라는 게 있다. 라고 소리치면서 평상시에 주인공 자신이 해온 극중의 행적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부각된다. 이제 온 집안을 폐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까지 설치된 카메라들을 모조리 뜯어내기에 이른다. 나중에는 거리의 모든 카메라, 심지어 CCTV마저도 자신을 찍어댄다는 환각에 사로잡혀버린 그는 결국 미쳐버린 상태로 거리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자신도 경찰에게 사살되는데, 이 모든 것은 100년 후의 미래에서 온 카메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Crime in History라는 미래의 TV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이 일으킨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를 100년 전인 1999년 3월 일본 도쿄로 보내서 그가 총기 난사를 일으키는 순간을 타임머신으로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 극중의 언급에 따르면 역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타임머신 중계를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잘 보면 타임 패러독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이 총기 난사를 벌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주인공을 감시했는데 주인공은 그 감시를 눈치채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점차 미쳐버려 총기 난사를 벌이게 됐으니 말이다. 즉,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보냈던 것이라는 게 되어버리게 된다. 물론 이 작품이 과학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타임 패러독스 항목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주인공은 처음부터 총기 난사를 할 예정이었고 그 원인만 생중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까지였습니다. 이거는 뭔가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한다 라는 요 요소가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할머니. 한 가족이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엄마 유코는 왜 항상 자기네만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하냐고 불평하고 아빠네는 형님네가 바빠서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고 있었다. 딸 미호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릴 때만 봤던 할머니를 궁금해한다. 도착한 곳은 시골의 병원으로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진 뒤 깨어나지 못하고 온갖 기기에 연결되어 겨우 살아만 있는 상태. 다른 사람들은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때도 유코는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할머니는 그냥 죽게 냅두면 안 되냐고 의사에게 묻고 있었고 남편은 그걸 나무라고 있었다. 이때 미호는 그러니까 손녀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정말로 혼수 상태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텔레파시처럼 미호에게 들리고 있었던 것. 할머니는 이틀 뒤 아침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미호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두 사람이 하루만 몸을 맞바꾸게 해달라는 것. 할머니는 죽기 전에 남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며 간절하게 부탁하고 미호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한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들이 떠나려 할 때 정말로 두 사람은 몸이 바뀌고야 만다. 미호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몸을 고스란히 느끼는 채로 빨리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한다. 다음 날 미호, 그러니까 미호 몸에 들어간 할머니는 학교에 가던 중 놔두고 온 게 있다며 친구들과 헤어진 뒤 남동생을 찾아간다. 가는 동안 냇가에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잠시 젊어진 몸을 느껴보는 할머니.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웬 노인이 할머니와 비슷한 상태로 의식 없이 누워있고 할머니는 잠시나마 그를 보살펴준다. 다만 사실은 남동생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찾으러 갔던 것. 그런데 그 다음 다시 병원으로 떠나려던 중 그 집사람에게 들키고 할머니는 결국 경찰서로 인계된다. 그 뒤에 부모가 경찰서로 오는데 엄마는 냅다 뺨을 갈겨버리면서 학교도 안 가고 도시락도 안 먹고 자기를 우습게 아냐면서 화를 냈고 할머니는 그 바람에 넘어지면서 캐비넷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말리는 동안 도망치는 데에 성공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할머니의 몸이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고 진짜 미호는 할머니의 몸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으나 돈이 부족하다며 택시 기사는 가던 중간에 멈춰버리고 사람이 죽는다며 다급해 해도 퉁명스럽게 누가 죽는 거냐고 되묻기만 하자 결국 택시에서 내리는 할머니. 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면서 가까스로 병원에 도착했고 다행히도 아직 자신의 몸은 죽지 않아 있었다.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난 후 손녀인 미호는 아줌마가 되어서 상을 지내고 있었다. 아빠는 오래전에 죽었고 얼마 전에 엄마 유코가 사망한 것이었다. 유코는 옛날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병원에서 온갖 기기에 매달려서 3년간 겨우 살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미호는 할머니의 영혼이 들어간 상태였다. 갑자기 무릎에 펼쳐놨던 손수건을 묶어서 과거 냇가에서 놀던 때처럼 튕기는 놀이를 하는 장면이 소름 끼치게 연출된다. 즉 30년 전에 필사적으로 몸을 도로 바꾸기 위해서 찾아갔던 할머니였지만 끝내 바꾸지 않고 그냥 손녀인 미호가 자신의 몸에서 죽게 내버려둔 것이다. 이건 아직 못다한 일이 있기 때문이며 그게 바로 유코,
즉 자기 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로 유코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끝난다. 결국 유코나 할머니나 둘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유코는 할머니를 무시하고 딸에게 막대하는 막장인 성격,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손녀인 미호를 죽게 만들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밑에서 자라 억울하게 죽은 미호만 불쌍하다. 까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반전이 소름 돋았죠. 사실 할머니가 몸을 바꿔주지 않았던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하나 읽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제목, 미녀 켄. 프리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타의 옆집에 이상한 중년 남자가 이사를 왔다. 그 남자는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녀들을 옆에 끼고 다녔는데 유타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불륜인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여자친구의 출장으로 유타는 한동안 혼자 지내게 됐는데 그녀를 배웅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옆집의 문이 열리더니 수많은 미녀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듯이 계속 집안에서 나오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옆집 남자의 행색도 그렇고 한 집안에 그렇게 많은 미녀들이 있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유타는 옆집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 속에서 미녀 켄이라는 수수께끼의 켄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비어있던 옆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미녀 켄과 사용 방법이 담긴 DVD 설명서를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유타는 미녀 켄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곧장 DVD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했다. 설명서가 알려주는 미녀 켄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번, 캔 위에 있는 이름 기임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캔에서 나온 미녀가 자신이 기입한 이름으로 불러준다. 2번, 캔에 들어있는 붉은색 젤리, 극중에서 나오는 모습은 붉은색의 투명한 액체였대요. 이 젤리를 40도의 더운 물에 천천히 넣고 욕조 뚜껑을 덮는다. 캔에서 나온 미녀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 3번, 문을 닫고 욕실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 등 미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 까지가 미녀 캔의 사용 설명서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유타였지만 30분 후 정말로 욕실에서 나타난 미녀를 보자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처음 대면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녀는 마치 유타와 오래전부터 사귄 연인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다. 캔에서 탄생된 미녀 사키는 유타를 후지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캔의 이름 기임란에 옆집 남자의 이름인 후지오가 적혀있는 상태 그대로 캔을 개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묘했던 점은 그녀는 휴대폰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학교에도 다니는 등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녀가 막상 싫지는 않았는지 그는 출장을 간 여자친구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고 미녀 캔으로 탄생한 사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유타는 사용 설명서와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던 다른 DVD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캐릭터 설정이 수록된 영상으로 사키의 경우 어린 시절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며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룸시어를 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룸메이트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다가 비를 피하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설정. 그러다 유타는 소파에서 잠이 든 사키의 허리에 2005년 4월 15라는 바코드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 숫자와 바코드의 의미를 깨닫고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다음날 유타가 집을 비우고 혼자 남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사키는 서랍장에서 우연히 유타가 숨겨둔 미녀캔 설명 DVD를 발견하고 의아해하면서 재생했다가 큰 충격에 휩싸였고 곧바로 집을 나가버린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유타는 사키가 DVD를 본 걸 알아채고 그녀를 찾으러 나가려고 할 때 출장을 갔다가 왔던 여자친구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도 제쳐둔 채로 사키를 찾으러 나갔고 여자친구는 곧바로 그가 어딘가 변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사키를 찾지 못한 채 비만 잔뜩 맞고 돌아온 유타. 그런데 젖은 옷을 갈아입는 유타의 허리에도 사키에게 찍혀 있던 것과 같은 바코드와 2005년 4월 12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즉, 유타도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옆집 남자가 거느린 미녀들이나 사키처럼 캔에서 태어난 존재였던 것이었다. 극초반에 여자친구가 출장 전날 밤 유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복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짜는 4월 12일. 바코드랑 똑같은 날짜였네요. 결국 이날 유타는 죽었다고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가 무섭게 그는 다시 사키를 찾으러 나갔고 마침내 전에 데이트를 했던 곳에서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으며 사키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선물하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끝난다. 이 이야기도 재밌었죠? 그러니까 SNL의 3분 남친, 3분 여친 그 내용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줄거리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요번 괴담 읽기 15번째 단어 해설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요인니 히타리. 히타리는 원래 히타루라는 동사에서 따와진 거고요. 우선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어 표현은 여운에 잠긴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우선 읽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인이라고 읽고 여기는 히타리라고 읽습니다. 이제 한자를 또 뜯어볼게요. 맨 앞에 있는 요 단어는 남을 여자이고 그 다음 운치 또는 울림 운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니라는 조사가 붙어서 어디에 라고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잠길 침자가 붙어서 히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요 단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한자 음으로는 여운이라고 읽는데 똑같죠? 의미도? 그 다음은 이겁니다. 얜 잠길 침자. 요거는 말 그대로 물에 잠기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여운에 잠기다 라고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난 뒤에 그 여운에 좀 머물러 있는, 잠겨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요겁니다. 오랜만에 의태어가 나왔네요. 또츠는 또 요거는 덩그러니를 의미하는 의태어입니다. 요거는 뭔가 주변과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덩그러니를 의미하는 의태어입니다. 요거 왠지 옛날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만났는데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보았고요. 그 뒤에 붙은 한자는 요겁니다. 우두커니 설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가 붙어서 동사로서 가만히 서 있다, 멈춰 있다 요거를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상태보다 좀 더 고독하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태어를 붙인 거니까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떻게 우두커니 서 있냐? 덩그러니 우두커 서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된 것이죠. 다음은 이겁니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요 표현인데요. 우선은 딱 봐도 여기 니라는 조사가 붙어있죠. 이걸로 연결됐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일단 한자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요. 한국 한자 음으로 했을 때에는 시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요거는 눈에 보이는 범위, 시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 한자도 은근 많이 나옵니다. JLPT 시험을 보실 때 뭐냐면 드릴납, 받칠납, 거둘납에 해당되는 뭔가를 수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요. 요거는 한국 한자 음으로는 드릴납이라고 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담다 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기 때문에 시야에 담겨져 오는, 시야에 들어오는 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 자주 나온다는 요 한자, 드릴납자, 요거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만맨입니다. 요거는 딱히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얼굴인데 약간 얼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목구이 이런 느낌.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뭔가 온 얼굴 가득 요런 느낌의 뉘앙스로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자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붙어있는 건 찰만자, 뒤에 붙어있는 건 얼굴 면자입니다. 그래서 얼굴 가득, 즉 온 얼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자체는 원래는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요런 뉘앙스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채 내 쪽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는 괴담인데 여기서 역설적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일부러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긍정적인 상황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요거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써놨네요. 그리고 대부분은 만나에너 에미라는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미소로 가득 찬 얼굴,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이 니찬 괴담처럼 이 표현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쓰고 싶을 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세밀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 괴담 읽기 단어 해설 타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アニムジョ、イナ、VVZGF、휴, 메슬로의 축구 공방, 샘물의 하루, 하이장크, 흐이흐이, 사로비, 브라쿠 배지, 다르다르 하이, 똥물리에, 해달 P2D, OEUZ, OEUNZ1, 에이프릴 24,800, 에스더 2221, 하주 아이, 제호, 우주정복구, 마코 3호피, 수 112, 엑시노스, Have a happy day, 짱988, DWGMKB, 모헤무, HJJD3D, 제임스 윌 그레이슨. 읽기 쉽게 바꿔본다. 태연이, 박과매기, AUDQLS7647, 랩주, 미타코, 미팅이, 아바라, 2호선은 나의 빛, BCMYK1107, 하리버클럽 러브, 샤이닝월, AP월드 1994, 고보크, 임정환, 썸열, 유서 팩트리 헬티, 머피, 쇼제템, I love you heart, 훌훌라, 박진우, 소녀미, 너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